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기 총소리야? 경찰이 또 최루탄 쐈어. 이젠 누가 대통령이든 상관없어. 우린 다 버림받았어. 현재 미국 민주주의가 심각한 균열 속에 있습니다. 2025년 6월 로스앤젤레스 도심은 연기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도심 곳곳에는 민주주의는 죽었다. 진정한 미국을 다시 건설하자. 노모라이즈 같은 피켓이 빽빽이 흔들렸고 청년들과 중장년, 심지어 노인들까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불법 이민자 검거에 항의하는 반트럼프 시위였습니다. 시위대들은 트럼프는 외적의 침공이다. 오늘날 세계 최고의 위협은 트럼프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민자 단독, 인종차별적 인권 탄압을 멈추라고 했으며 항의했습니다. 미국의 한 여학생은 방송국 인터뷰에서 우리는 트럼프가 불의한 일을 하도록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한국처럼 탄핵해야 합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본보기입니다. 한국은 권위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것을 피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미국이 그렇게 되도록 할 겁니다. 한국 국민들의 행동이 존경스러워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부럽습니다. 한국처럼 독재자를 탄핵시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4일 트럼프의 79번째 생일에 맞춰 백악관 앞 열병식이 예정이 되어 있으며 미국 50개 전역에서 1,800건 이상 시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트럼프가 무력을 과시하는 그날 시민 집회 이름은 노킹즈.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였습니다. 전국으로 번지는 집회 참가자들은 한국 시민들처럼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자들이 시작한 시위가 점차 민주당 내부 분열, 조작 의혹, 경찰 폭력까지 겹치면서 미국 전체 체제에 대한 불신과 저항으로 번져갔습니다. 워싱턴 DC에는 방탄조끼를 입은 시위대가 등장했고 미국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장갑차가 배치되었습니다. 한 시위대의 구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상관없어. 이젠 그냥 우리가 나라를 다시 세울 차례야. 그 모습은 마치 1세기 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CNN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지금의 시위는 단순한 정당 갈등이 아니다. 미국 시민들은 정치 그 자체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있다. 솔직히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수많은 정책 실패는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그 와중에 트럼프의 복귀와 강한 카리스마적인 시책들은 이민자들이 세운 미국이라는 나라에 불의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연을 읽기 전에 영상 제작을 위해 잠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브레너, 미국의 보수 정치 평론가로 25년간 활동해왔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이라고요? 그건 우스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폭스뉴스, 내셔널 리뷰, 타운홀, 수많은 보수 언론의 기고자였고 대통령 선거 예측을 정확히 맞춘 이력이 있는 워싱턴 싱크탱크 출신입니다. 그런 제가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장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2025년 봄, 미국 전역은 시끄러웠습니다. LA를 시작으로 보수와 진보가 충돌했고 경찰은 과잉 진압을 했고 국경선에는 장벽 대신 군인이 배치되었으며 공화당 지지자들은 국가를 다시 구하자며 워싱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이 환호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를 지지했던 과거의 제 말들이 제 양심을 찌르기 시작했거든요.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불법 이민자는 막아야 한다. 한국 같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현실성이 없다. 그 말을 했던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한국이 미국보다 더 안정된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것에 머리를 감싸 쥐어야 했습니다. 한국. 그 나라의 이름을 저는 참 많이도 조롱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만 쏘면 벌벌 떠는 나라, 미국 없으면 생존 못하는 나라, 진보 정권은 망해간다며 조롱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 한국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의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뉴스를 접한 순간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소년공, 흑수저, 조선족 의혹, 가짜뉴스, 온갖 악플. 그를 둘러싼 이야기들은 미국이라면 정치 인생의 끝을 뜻하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은 조용히 투표로 그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대체 왜 저런 사람을 뽑은 거지? 한국 지인의 말은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우린 가진 게 없었던 사람이 뭘 해낼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우리 삶 같았거든요. 순간 LA 도심에서 시위와 폭력으로 날뛰는 미국과 차분하게 한 표를 던지는 한국 시민들이 오버랩됐습니다. 한국이 대통령을 뽑은 방식, 그 지도자가 국민 앞에 서는 태도, 심지어 한국 국회 앞에서 한 첫 연설의 문장까지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정치의 정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던 중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제 포럼에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전직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젠 G7 회의에서 한국이 논의됩니다. 지식수요? 장난 아닙니다. 실질적 영향력으로 보면 한국은 지금 세계 6위 수준이에요. 한국이요? 순간 저는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러시아보다 위, 일본보다 위.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돌아보니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방산, AI, 디지털 행정, 민주주의까지 하나하나 제가 간과했던 것들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들이 지금 시위 현장에서 우리도 한국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틀렸다. 한국을 너무 얕봤다. 그리고 그렇게 제 25년 평론 인생에 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시위 현장에 있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부르는 This land is your land를 들으며 미국이 정말 이대로 무너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놀라운 목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우린 한국처럼 되고 싶어요. 선거 하나로 나라가 망가지지 않는 나라.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젠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할 때예요. 이 말이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한국. 그 나라가 민주주의의 모델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안고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 국가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제 예상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입국 심사는 빠르고 질서정연했습니다. 탑승한 공항철도는 몇 분의 오차도 없이 도착했고 차 안은 조용하고 청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어폰을 낀 채 조용히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죠. 그 순간 미국 지하철의 낙서와 욕설이 가득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한국에서 저를 안내할 동료 분석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곧장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폭동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정제된 목소리와 질서 있는 외침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정치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 얼마나 단단한 시민의식인가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의 시민사회, 대학, 언론, 정부기관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한국 정치학자들은 미국 정치를 연구했고 청년 정치인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진영이 아니라 공공을 말합니다. 실용, 책임, 정의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출입기자에게 물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나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싸움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일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청와대 출입 승인을 받아 한국 대통령의 기자 브리핑을 직접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제된 언어로 공격보다 해법을 말했고 정권을 비난하는 언론 질문에도 흔들림 없이 응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가난한 소년공 출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손가락이 휘어질 정도로 성실하게 살았으며 법대를 다니며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치인이 되어 온갖 조롱과 악플, 심지어 정치적 수사와 음해 속에서도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싸움꾼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해온 사람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본 것 같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흙수저가 대통령이 된 나라, 그게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 말은 저의 정신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단지 저 혼자만 이런 생각을 가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도 저와 비슷한 길을 걸었던 한 인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정치평론가 터커 칼슨. 좌파 세력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한국 진보 정치를 조롱하던 그가 한국의 대통령을 보고 한마디로 경악한 것입니다. 이런 대통령은 처음 봤다. 라고 터커는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정치를 배워야겠군요. 라고 그가 말했던 것이 떠오르면서 그 순간 저는 이 나라가 저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걸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 돈과 인맥, 명문 가문의 전유물로 굳어져가는 동안 한국에서는 노동자 출신의 한 남성이 이 모든 장벽을 깨고 대통령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인생이 있었고 그것은 시민이 권력을 바꾸는 민주주의의 본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저 기술은 있지만 글로벌 파워는 아니다라고 평가하던 제가 이제는 그 생각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기술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지탱하는 사람, 정책, 철학까지도 갖춘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더욱 명확히 자각하게 된 것은 제가 미국으로부터 전해 들은 또 다른 장면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보수 진영에 몸담아온 지난 30년 동안 여러 번의 정치적 격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체제 그 자체에 대한 회의와 저항이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본격 행보를 시작하자 전국 곳곳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25년 초 그는 공공연히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외치며 극우 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선거 결과 부정, 사법기관의 정치화, 외교적 고립주의를 주장했고 이는 곧 전국적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시민저항의 밤으로 불리는 시위 현장에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헌법 수호와 언론의 자유, 인권의 회복을 외쳤고 그중 일부는 폭력 사태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시위대의 손에는 이건 민주주의의 장례식이다. 우리가 침묵하면 자유가 죽는다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들려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연일 트루스를 통해 반박했고 연방정부는 주요 시위 지역에 주방위군을 투입했습니다. 이 모습은 해외 언론에 실시간으로 퍼졌고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외국인들이 미국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외교적 고립주의와 내부 권위주의가 결합하면 민주주의라는 체제는 이렇게나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때 제가 조롱하던 분단국가의 소규모 민주주의 실험실로 여겼던 그 나라가 지금은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대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 시민들과 함께 한 정치 토크 프로그램에 초청되었습니다. 거기엔 대학생, 주부, 은퇴 공무원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해 한국 사회의 방향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의견을 내며 상대를 존중했고 무엇보다 서로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우린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법을 고민하는 중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미국 정치의 전쟁터 같은 현실과 총기를 들고 거리를 점령하는 미국 청년들의 분노가 이해되면서도 부끄러워졌습니다. 서울의 밤. 도심 속 조명은 밝았고 작은 분식집에서 마주 앉은 청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씨,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수출하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배운 건 민주주의란 매일매일 다시 써야 하는 현재형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한 공공행사에 초청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청년 창업가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땐 이미 수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무대 중앙에는 단상도 위압적인 의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등장한 대통령. 저는 그의 외모보다 그의 태도에 먼저 놀랐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악수를 청하며 청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한 청년이 불안정한 창업 지원 제도를 지적하자 대통령은 조용히 메모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정책은 말이 아니라
사람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꿔봅시다. 함께합시다. 군중 속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건 어떤 정치쇼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움직이는 정치의 본질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미국에서 보았던 지도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드라마틱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평범한 시민 대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이 나라의 국민들이 오히려 더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 호텔 라운지에서 한국 외교 전문가들과 간단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 외교관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위기 속에서만 배우는 나라입니다. 배고팠고 외면받았고 전쟁도 겪었죠. 그러니 신중해질 수밖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이 나라는 강한 지도자보다 지혜로운 시민들이 세운 나라일지도 모른다라고요. 저는 귀국 전 마지막 일정으로 청와대 인근에 위치한 한 국책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선 최근 한국의 국가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행사 전 저는 연구소 내부 카페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모인 젊은 연구원들, 나이 지긋한 전직 외교관들, 중장년 기업가들까지 모두가 정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놀라웠습니다. 정치란 국민과 같이 걷는 거예요.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저 실행하는 사람일 뿐이죠. 정권은 바뀔 수 있지만 시민의 방향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선 지금 정치가 분열의 상징이었고 지도자는 한 진영의 상징물이자 반대 진영을 향한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한국도 극단적인 부류의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치인을 도구로 보고 있었습니다. 정치를 권력이 아닌 국민 의지의 연장으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우연히 뉴스 속보를 접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한 구직자의 눈물 섞인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불공정하다고 느껴요. 그러자 대통령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상은 항상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시스템입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그게 제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지혜로운 말도 감동이었지만 그보다는 마음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많고 악플이 많은 사람인데도 한국의 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은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단지 저게 흑수저 출신인 대통령이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저는 미국에서 보았던 말 잘하는 정치인들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당선 후 며칠이 안 되었는데도 여기저기 분주하게 국민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한국의 이전 대통령, 다수의 국가 리더들은 제왕적인 모습으로 군림하고 명령을 하는 게 제가 본 이미지였는데 현재 한국의 대통령은 제가 그간 보아온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형이었고 친구였고 때로는 동료로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어느 상인이 무언가를 대접하니 혼을 내며 그냥 주는 게 어딨냐며 돈을 내고 간식 하나를 그냥 자기 입에 넣는 게 아니라 잠시 주위를 돌아보더니 수고하는 기자에게 먹으라고 반을 잘라주는 모습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런 모습은 보이려고 하거나 갑자기 생각해서 나오는 행동이 아닙니다. 저는 그 순간 저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가난하게 자라오면서 항상 먹을 것을 혼자 먹지 않고 나눠 먹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이 잠시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광화문 거리에서 한 작은 시위 집단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폭력도 없었고 무대를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플랜카드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저는 멍하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외면했던 혹은 잃어버렸던 민주주의. 권위주의가 스며든 민주주의가 아닌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듬고 토론하고 조율하는 그 민주주의 말이었습니다. 그 시위는 곧 해산되었고 사람들은 거리 정리를 스스로 했습니다. 한 청년이 저를 지나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분열도 겪지만 다시 모이는 법도 압니다. 마지막 밤 서울 강남의 작은 식당에서 지인들과 작별의 저녁을 보내던 중 주변 테이블에서 흘러나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정치에 많이 관심 가지더라. 다들 공정 하나로 모였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그 열망의 결과였고, 저는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말하던 이들은 평범한 중년 부부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분노가 아닌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우리는 저렇게 바뀌지 못했을까? 왜 우린 서로의 다름을 공포로 여기고 혐오로 표현할까?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란 완성된 이상이 아니라 하루하루 시민이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곧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매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마이클, 긴급 분석 보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정치 시스템과 국민 참여도에 대한 분석을 48시간 내 제출 바랍니다.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한국을 조롱했던 인물이었고 정치 불안정 국가라는 오명을 던졌던 당사자였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저는 그 누구보다 한국 정치를 깊이 관찰했고 그들의 시민의식을 체험한 미국인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던 밤, 저는 미국 시위 장면과 한국 시민사회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폭동과 불신으로 가득 찬 워싱턴의 거리에선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고 서로가 서로를 적이라 불렀습니다. 반면 서울 종로의 시위 현장에선 학생들이 시민 안전 요원 조끼를 입고 차량을 유도하고 노인들이 쓰레기를 치우며 우리 목소리는 깨끗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든 건 무엇이었을까요? 법, 제도 아닙니다. 그건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스스로가 민주주의의 주인이라는 자각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다. 한국은 진화 중인 국민국가다. 그리고 그 진화는 우리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서울 야경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내가 잃어버린 정치의 의미를 다시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비행기가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착륙한 순간 저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속보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LA 경찰 시위대의 실탄 경고 발포. 미 전역에서 11개 주 비상사태 선포.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부분 통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혼란이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이게 지금의 미국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폭스뉴스 스튜디오에 출연했습니다. 오른편의 앵커는 어김없이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니요? 그들은 언제든 북한에 휘둘릴 수 있는 불안정한 존재죠. 저는 말을 아끼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온 건 미국이 잃어버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경찰은 시민을, 시민은 정치인을, 정치인은 언론을 의심하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싸우면서도 규칙을 지켰고 반대하면서도 공존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미래를 다시 써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자택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수십 년간 미국 정치의 영광을 믿으며 연구해온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낡은 신념의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제목은 대한민국, 새로운 민주주의의 프로토콜.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다. 그들은 국가적 비극을 극복하며 시민의 의미를 다시 정의한 공동체다. 지금 세계는 그들의 모델을 벤치마킹할 시간이다. 그날 밤 저는 유튜브에서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서울의 작은 분식집. 그 안에서 한 중년 남성이 젊은 청년과 웃으며 라면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밝고 대화는 소박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몇 번이고 되돌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 저런 미소를 지었었나? 한국을 다녀온 후 저는 지금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저는 강대국만이 질서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압니다. 진짜 강국이란 무기를 들고 명령하는 나라가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려는 국민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은 저에게 그 잊혀진 진실을 가르쳐준 스승이자 친구입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생각은 이제 시작될 차례입니다. 저는 한국을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땠나요? 미국의 사태가 속히 안정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경험 댓글에 올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